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나에게 맞는 투자 활용법. 이 책의 목적은 이런 큰 돈을 버는 모든 방법을 나열하려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도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여기서 최선의 방법이란 최소한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최대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회계학적 통계 수치들을 활용하는 방식은 꽤 저평가된 주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저평가된 주가가 몇 년 안에 크게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동안 오히려 기업의 앞날에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우고 만다. 이런 약점은 통계 수치만을 조사해서는 전혀 알아낼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관찰해본 결과 저평가된 주식이 정당한 대접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길고 아주 능숙한 투자자가 이 기간 동안 투자 수익을 올린다 해도 그 금액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탁월한 성장 기업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면 매우 적다. 성장주가 훨씬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이런 주식은 10년마다 몇백 %씩 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부 가치에 비해 아주 낮게 거래되는 주식은 기껏해야 50% 상승하는 데 그친다.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대개 기업 세계의 문제에 원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타고난 성격이 있어야 자신이 찾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또 당연히 합리적이면서도 명석한 판단력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된다. 이처럼 시간과 의향, 판단력을 가진 투자자라 할지라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지리적인 점도 한 요인이다. 가령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투자자는 자동차 회사나 부품 기업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오레건주에 사는 투자자는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없다. 하지만 사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굳이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직접 관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유능한 전문가를 찾는데 필요한 원칙이 있다면 말이다.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와 전문가처럼 흉내내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따라서 투자의 세계에서는 전문적인 투자 전문가를 구하고자 할 경우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성적표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투자 성적표를 해당 기간의 주가 등락률과 비교해보면 투자 전문가의 진짜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투자 자문사를 선정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사항이 더 있다. 하나는 투자 자문가가 진실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좀 더 복잡하다. 시장 평균치보다 높은 성적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뛰어난 기술 때문이 아닌 경우다. 주가가 떨어진 기간에 지수 하락률보다 적게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국채와 같은 비주식 자산에 투자했을 수도 있다. 한동안은 이렇게 해서 꽤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무한정 예측이 적중하기란 불가능하다. 어떤 주식을 사든 투자를 직접 하든 전문가에게 맡기든 반드시 직접 결정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다. 15가지 포인트를 대부분 충족시키는 우량 기업들의 주식도 투자 대상으로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5개의 사항에 충족하는 기업을 성적별로 줄을 세워 놓으면 한쪽 끝에는 우량주가 자리 잡을 것이다. 대형 우량주는 향후 성장률이 계속 가속화될 정도로 전망이 뛰어나면서도 매우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주식은 일반적으로 기관 선호주로 분류된다. 대형 우량주의 정반대편에 자리 잡은 주식은 대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성장 기업의 주식이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은 연간 매출액은 100만 달러에서 기껏해야 700만 달러에 불과하겠지만 장래에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할 제품을 갖고 있다. 이런 종목 역시 장기적인 투자자가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주식이다. 양쪽 끝에 자리 잡은 두 부류의 주식 사이에도 장래가 촉망되는 성장주들이 존재할 것이다. 투자 수익 잠재력이 가장 큰 수익을 꼽자면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작은 성장 기업의 주식이 될 것이다. 이런 주식은 실수를 저지르면 투자한 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다. 반면 성장주이면서도 연륜이 깊고 탄탄한 대형 우량주는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기간에도 일시적인 조정에 그친다. 그러므로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자금을 주식에 투자해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대부분 대형주 혹은 그에 근접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60% 혹은 100%도 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대형 우량주에 투자한 금액이 위험한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투자 원금을 잃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커야 한다. 소액 투자자들에게 이런 문제는 더 골치 아프다. 거액을 굴린다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배당금 또는 다른 소득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수익률이 높다 해도 그것만으로 생활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소액 투자자는 지금 당장 손에 쥐게 될 몇백 달러의 배당금을 바랄 것인가 아니면 1년 혹은 이후에 몇백 달러의 수십 배가 될 수 있는 주가 차익을 노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은 정말로 여유가 있는 자금이어야만 한다. 어떤 주식이든 잠재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하기 전에 몇천 달러 정도의 비상금을 따로 챙겨두어야 한다. 절대로 자녀의 대학 등록금 같은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소액 투자자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소액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중시할 것인지 성장을 중시할 것인지는 개인적인 취향이다. 순전히 내 견해를 밝히자면 생활비를 위해 향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도 배당이 높은 주식을 선택할 경우 따분하다는 것이다. 지난 35년간 다양한 금융 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다. 배당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와 배당률은 낮지만 사내 유보금 자금을 성장과 재투자를 위해 사용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경우를 비교한 연구이다. 내가 아는 한 이런 연구 결과는 모두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5년 내지 10년 이상의 기간을 비교하면 배당률이 낮은 성장률과 주가 상승면에서 월등히 뛰어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주식들 가운데 상당수는 비교 대상 기간 동안 배당금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성장주는 단순히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는 배당 수입이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나은 성과를 보여줄 만큼 성장할 것이다. 누구든 이런 원칙을 적용해 직접 주식 투자를 했다면 성공 여부는 두 가지에 따라 달렸다. 하나는 얼마나 능숙하게 이런 원칙들을 적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나머지 하나는 운이 얼마나 따라주었냐 하는 점이다. 5장. 언제 살 것인가?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주당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주식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는 점을 지금까지 설명했다. 하지만 최대의 이익에 근접하기 위해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언제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은 너무나 피상적이다. 우선 엄청난 분량의 경제지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통해 경기 상황이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어떤가 하는 결론을 내린다. 향후 금리 변동 추이에 대한 의견까지 수립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전부 점검한 뒤 경제 상황 전반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고 싶은 주식을 매수하라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런 접근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경제적 지식 수준을 감안할 때 이런 방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확률은 저축한 돈을 투자한 데 따르는 리스크를 상쇄시켜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측을 해서 위기를 피해갈 확률보다 투자를 안 해서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1929년에 그랬던 것처럼 경제는 때로 장밋빛 환상에 또 취한 투기 광풍에 휩싸인 채 궤도를 이탈해 전례 없는 속도로 달려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경기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을 확률은 평균적으로 10분의 1을 크게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대개의 투자자들이 이런 예측을 너무 과도하게 신뢰한다. 그렇다면 경제학술지 커머셜 앤드 파이낸셜 클로니클의 지난호를 아무 것이나 구해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어느 해에 발행된 것을 읽어보든 마찬가지다. 학술지의 편집자가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 모두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나름 균형을 잡아서 게재 논문을 선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된 경제 예측이 실려있는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각각의 전문가들이 서로 입장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일부 논문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또 여기에 실려있는 상당수의 경제 예측이 대부분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는 점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경제 예측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투자자들의 노력을 극히 일부분만 다른 곳으로 돌려도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경제 전망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과연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 답은 성장주 그 자체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연구실 단계에서부터 초기의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다양한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개발 단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들여봐야 할 점은 상업적인 대규모 생산이 처음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기계 장비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조정하고 오류들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오류들을 해결했더라도 이익이 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신제품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신제품에 대한 특별 영업 및 광고 비용을 집행하는 동안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획기적인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지면 매수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주가가 치솟는다. 테스트 공장 가동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또 한 번 주가는 오른다. 그러나 말했듯이 공장을 돌리기 시작한 뒤에도 몇 달 동안은 계속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은 주당 순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공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문도 돈다. 달려들었던 투자자들은 태도를 바꿔 실망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다. 주가는 급전직하한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의문은 증폭된다.
마침내 공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순이익은 신제품의 특별 영업이익 비용으로 타격을 입고 주가는 다시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아 버린다. 경영진이 큰 실책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퍼지기 시작한다. 아마도 이런 시점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신제품을 처음 출시하면서 지출한 특별 영업비용 덕분에 일정 물량의 제품 판로가 확보돼 공장은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다. 그럼 다음의 제2, 3, 4, 5 공장은 처음 공장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할 것이므로 1공장을 준비할 때처럼 정상 가동이 늦어지거나 특별 비용이 발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공장이 돌아갈 무렵 유보 자금도 많아져 주가가 급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도 새로운 브랜드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대규모 공장을 가동하는 데 따르는 문제들 외에도 아주 특별한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 한 전자기업은 훌륭한 노사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외형이 성장함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 회사가 노사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무렵 신제품의 시장 잠재력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순이익은 급전직하했고 주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경영진은 즉시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계획이 순이익에 반영되기 시작하자 주가는 첫 번째 매수 시점인 A에 도달했다. 그러나 계획 실행에 따른 효과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데는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에 또 파업이 일어났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노사관계가 악화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 시점이야말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최고의 매수 기회다. 이 지점을 B라고 부르겠다. 투자자 입장에서 A 지점이든 B 지점이든 어느 시점에 사도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관들은 이 시점에 사지 못한다. 안 좋은 뉴스가 많기에 면박을 당할 것이 틀림없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가가 최저치로 떨어졌을 때를 노리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떤 종목의 주가가 사상 최저치일 때 매수를 했다면 그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오히려 A, B 지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사야 한다. 그래야만 많은 양을 살 수 있다. 내가 이 글을 쓴 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회사의 주가는 B 지점에서 50%나 올랐고 A로부터는 90% 이상 상승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회사의 장래가 무척 밝았다는 것이다. 군계 일학의 능력을 갖춘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회사라야 한다. 이런 최고 경영진이 하는 일 가운데도 몇 가지는 실패한다. 투자자는 이런 어려움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의 시간만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면 바로 이 주식을 매수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요점은 훌륭한 기업이라면 단기 약재에 주가가 빠지면 좋은 매수 시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앞서 알려준 15가지 포인트에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위대한 회사라면 처음 주가가 빠진 A 지점이든 반등 후에 다시 주가가 빠진 B 지점이든 매수를 한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든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올바른 기업에서 순이익이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 같은 순이익 증가가 아직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올바른 투자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해도 탁월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내력이 좀 더 필요하고 수익률 역시 앞서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을 것이다. 훌륭한 기업이라면 타이밍을 보지 않고 투자해도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단기 약재로 인해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한다면 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경기 흐름은 무시한 채 매수 지점이 오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한다는 말인가? 가령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대로 골랐다면 이런 투자자들은 이미 큰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주식을 팔 때가 되었거나 다른 수입원에서 돈이 추가로 생겨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 1929년처럼 투기 광풍에 휩싸여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은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적절한 매수 기회가 나타나면 즉시 투자해야 한다. 경제 전반과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추측하는 대신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 분야의 사업을 벌이면서 작은 실수라도 저지를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만약 새로 매수한 종목의 순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한 순간 주식시장 전체가 급락세로 접어들었다 해도 같은 업종의 다른 주식들만큼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경기 불황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 상승의 끄트머리에, 다시 말해
대폭락이 시작되기 직전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좋을 리 없을 것이다. 이것은 큰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렵지 않다. 많은 문제들처럼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 나는 종목이 몇 개가 됐든 일단 매수 지점에 접근했다고 느끼면 즉각 매수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반드시 추가 타이밍은 느긋하게 잡아야 한다. 자금 가운데 남은 부분은 적어도 몇 년 뒤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투자 후 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든다 해도 어느 정도는 만회해 줄 것이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한 가지 기본적인 사고는 꼭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려와 선입관에 휩싸여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기본적인 사고란 경기 사이클 국면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4가지 강력한 힘이란 금리, 정부 정책,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로운 기술의 발명이다. 이 5가지 힘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투자 방식을 위험해 보이게도 한다. 추측에 근거한 헛된 희망과 공포로 주식 투자를 단념해서는 안 된다. 6장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 앞서 설명했던 투자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제대로 선정한 주식이라면 팔아야 할 이유는 정확히 3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실수를 저질렀고 믿었던 우수한 점이 볼수록 훨씬 덜하다는 사실이 갈수록 명백해질 때이다. 투자 수익을 얻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해서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하다. 다행히도 정말로 잘 고른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은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 데 따른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손실을 보았다 해도 실수로 매수한 주식을 장기 보유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적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종목에 묶여있던 투자 자금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자금을 제대로 고른 종목에 다시 투자해서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이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은 주식이지만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종목에서 늘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다. 장기적으로 수백 퍼센트 정도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이라면 사실 10%의 손실을 보는 것이나 5%의 이익을 얻는 것이나 그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넘어가서도 안 된다. 손실을 입을 경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 깊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두 번째 매도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15가지 포인트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변했을 때이다. 기업이 추락하는 이유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다. 경영진의 능력이 떨어졌거나 계속 성장해왔던 주력 제품의 시장 전망이 과거만큼 좋지 않은 경우다. 경영 능력의 저하는 때로 성공으로 인해 경영진이 자만에 빠졌을 때 나타난다. 새로 임명된 경영진이 전임자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도 경영 능력 저하가 나타난다. 어떤 경우든 이런 기업의 주식은 즉시 팔아야 한다. 전체 주식시장의 전망이 아무리 좋든 수수료가 얼마가 됐든 관계없다. 수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이어온 기업의 주력 시장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잠재력을 소진해버릴 수 있다. 이런 경우 경영진이 새로운 성장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15가지 포인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다음 화랑기에 이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예상해 보는 것이다. 늘어날 것 같다면 보유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주식은 매도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발견했을 때이다. 가령 지금 보유한 기업은 연간 12%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로 발견한 기업은 연간 20%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 종목 교체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독자라면 기본적인 투자 원칙은 잘 알았을 것이다. 기본 원칙이란 일단 제대로 주식을 선택해서 매수했다면 주식을 매도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증권가에서는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이런 이유는 과연 타당한가? 증권가는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도 의견을 낸다. 하지만 정말로 올바른 회사라면 하락 이후의 다음 강세장에서 틀림없이 신고가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주식을 팔았다면 언제 매수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충분히 다 떨어진 다음에 매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가의 하락이 언제 끝날지 투자자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는 약세장이 닥칠 것이 두려워 수년 동안 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던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투자자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두려움 때문에 보유 주식을 팔았는데 약세장은 찾아오지 않고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경우도 자주 있다. 약세장이 찾아오더라도
투자자 10명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앞서 매도했던 종목의 주가가 자신이 매도한 가격보다 올라가기 전에 도로 매수하는 경우는 실제로 본 적이 없다. 대개는 자신이 매도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막상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혹시 다른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여전히 재매수하지 못한다. 투자자들이 미래의 엄청난 이익을 자주 놓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주식이라도 고평가됐다면 팔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보다 더 논리적인 주장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과연 고평가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업의 기대되는 순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투자자도 특정 기업의 2년 후 주당 순이익을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다. 실제로 기업의 최고 경영자조차 정확한 주당 순이익을 예상하지 못한다. 이런데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을 고평가됐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주식의 향후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놓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이 상승했을 때다. 다시 말해 주가가 너무 올랐으므로 상승 잠재력이 아마도 전부 소진됐을 거라는 주장이다. 내가 이 책에서 투자자들이 매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위대한 기업은 결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졸업식 날이라고 생각해보자. 졸업하는 친구 가운데 몇 명이 당신에게 아주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자신들이 일자리를 잡은 뒤 첫 해에 받게 될 1년치 연봉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면 자신들이 매년 버는 돈 가운데 4분의 1을 평생 당신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한다. 당신은 아주 근사한 제안이라고 생각했고 가진 돈을 고려해서 가장 유망한 3명과만 계약을 했다. 그리고 10년 뒤 한 친구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다.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 승진을 거듭했다. 아마 10년 안에 무난히 사장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당신에게 처음에 그 친구에게 준 돈의 6배를 줄 테니 이 친구와의 계약을 팔라고 제안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이것은 마치 최고의 주식을 가리키며 단지 시장 평균보다 너무 상승했으니 팔라고 말하는 증권가의 이야기나 다름없다. 성공한 친구는 이미 성공할 만큼 했으며 성공하지 못한 친구는 여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역시 매우 우습게 들릴 것이다. 그리고 주식과 친구들은 다르다. 친구들의 생명은 유한한 반면 기업은 그렇지 않다. 계속 유지 가능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성장할 수 있다. 듀폰이나 다우케미컬을 보라. 이 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했다면 그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은 거의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 필립 피셔가 친구들을 주식에 비유한 것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셔는 사장이 된 친구와의 계약을 초기 투자 비용의 6배에 파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지만 만약 6배가 아닌 60배라면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향후 벌어들일 돈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친구가 벌어들일 돈에 비해 그 친구의 주가가 상승해도 너무 상승했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편집자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린 졸업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러 학교 졸업식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피셔는 매수해야 할 때 일을 제대로 했다면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은 거의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며 듀폰이나 다우케미칼을 예로 들었지만 피셔가 그토록 찬양했던 기업인 모토로라는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고전을 읽을 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립 피셔가 활동했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평균 PER은 높아졌으며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기술 개발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완벽히 적용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한 기업이 잘 해나가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장 배당금을 둘러싼 소란. 배당금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만큼 대개의 투자자들이 터무니없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별로 없다.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배당금을 늘리면 주주들을 위하는 회사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주주들을 전혀 위하지 않는 회사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건 역시 옳지 않다. 배당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매년 순이익이 주주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 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해 유보됐을 경우 주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규모가 회사마다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투자자는 주주의 입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단순히 배당금의 지급 여부가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순이익을 유보했는데도 주주들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경영진이 미래의 사업 계획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현금과 유동자산을 쌓아놓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 경영진이 특별히 흉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경우도 있다. 수준이 떨어지는 경영진은 이미 투하된 자본에 대해 평균치 이하의 수익률밖에 올리지 못한다. 이런 경영진은 유보한 순이익을 더 나은 곳에 쓰지 못하고 기껏해야 비생산적인 사업 부문을 확장하는 데 사용한다. 당연히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업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는데도 주가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가령 어떤 유통업체가 매장에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경우다. 에어컨을 틀어도 이익은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에어컨을 트는데 자사 매장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회계 방식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화폐의 구매력 가치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회계 처리 방식은 명목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실제 자산 가치를 비교한다면 혼란스러울 것이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충당금은 이론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돼야 한다. 그러나 대체 비용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감가상각 충당금만으로 기존의 쓸모없어진 자산을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이 이런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순이익의 일부를 반드시 유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첨단 기술 기업은 감가상각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대에 1억 하는 직조기를 구매했다고 해봅시다. 이 직조기는 수명이 10년이기에 10년에 걸쳐 감가를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의 감가상각 충당금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10년 뒤 직조기의 수명이 다해서 새로운 같은 직조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면 5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피션은 감가상각 충당금에는 물가 상승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회사는 이전의 순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유보금을 사용해야 할 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들에게 배당률을 올리지 않는 게 왜 유리한지 살펴봅시다. 주식을 보유할 정도로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거의 대부분 최저세율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를 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배당금에도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주식을 살 때는 증권사에 거래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국 소액주주가 배당금을 받아 주식에 재투자하려면 소득세와 거래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는 배당금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유자금을 올바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기업 경영진이 배당금을 늘려 주주로 하여금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순이익을 기업 활동에 직접 재투자하는 것이 낫다. 나는 배당받은 금액을 다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인데 배당 소득세가 10%이고 매매 수수료가 2%라고 가정해봅시다. 100달러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88달러 뿐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으로 나갈 돈을 재투자한다면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100달러를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당 소득세와 거래 수수료로 인해 배당금을 받아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기업을 고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이 받은 배당금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새로 물색하다가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뛰어난 기업일수록 배당금에 관한 명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펴본 연구조사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형편없었던 주식들 대다수는 배당률이 높았던 기업의 주식이었다. 순이익을 유보해 기업 활동에 재투자했더라면 잡을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를 배당금을 늘리는 바람에 놓쳐버린 기업 경영진은 마치 돼지 축산업을 하는 농부가 원가 대비 최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 무조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시점에 돼지를 내다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농부는 지금 당장 약간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겠지만 엄청난 기회비용을 그 대가로 치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배당금 증액을 너무 강조해서 기업의 진정한 성장 동력까지 훼손시키는 회사의 주식은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배당금에 관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경시하는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배당금의 규칙성에 관한 것이다. 설립된 지 오래된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배당 성향이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순이익 가운데 몇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배당 성향을 고정시켜 배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매년 배당금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계략적으로 정해진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다. 지각이 있는 경영진은 배당금을 늘릴 때면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 수준을 줄 수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 마찬가지로 정말로 아주 위급할 때만 배당금을 줄인다. 기업의 배당 정책이 인기가 없더라도 정해놓은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간다면 그 정책을 원하는 주주들은 모여들 것이다. 이런 배당 정책을 세우는 것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 훌륭한 음식점 경영자라면 중국 음식이나 이탈리아 음식 어느 메뉴로도 손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고도 없이 어느 날은 아주 비싼 음식을 팔고 어떤 날은 값싼 음식을 내놓는다면 단골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배당 정책을 자주 바꾸는 기업 역시 장기 투자자를 주주로 끌어들이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자에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의 배당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장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사실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고르려는 투자자라면 배당금 문제는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니다. 맨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아마도 가장 특이한 점은 배당금에 대해 가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투자자가 결국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5년이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놓고 보면 배당금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은 배당률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배당률이 낮은 기업이다. 예외적일 정도로 탁월한 경영진을 보유해서 수익성이 뛰어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여기서 나오는 순이익의 적은 부분만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지만 배당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높은 배당률을 고수하는 기업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액수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논리적이며 자연스러운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는가? 8장 투자자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5가지 잘못. 1. 선전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적어도 영업활동을 시작한 지 2,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소한 1년간 영업이익을 내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단 몇 푼이라도 영업이익은 내야 한다. 이제 막 증권가의 선전을 시작한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업이 제공하는 청사진을 들여다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장점은 무엇인지를 추측하는 정도일 것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제 막 선전을 시작한 신생기업은 거의 대부분을 한두 명의 핵심 인물이 이끌어가는데 이들은 특정 능력은 뛰어나지만 다른 능력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영업은 타고났지만 비즈니스는 전혀 모르는 시기다. 엔지니어가 창업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는 있어도 마케팅이나 제조 활동의 기술은 의식하지 않는다. 이처럼 기본적인 비즈니스 역량마저 결여되어 있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벤처 캐피탈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미 사업 기반을 확실히 잡은 기업들 가운데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설립한 지 오래된 기업들 중에도 투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2. 훌륭한 주식인데 단지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장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주식은 작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들보다 유동성이 더 좋다는 것이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역시 투자자들이 지켜야 할 원칙은 상장된 주식과 다르지 않다. 우선 올바른 주식을 선택하고 능력 있고 양심 있는 중개인을 고르면 된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고 매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3. 사업보고서의 표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경영진의 철학과 정책, 목표를 매우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멋진 사진과 화려한 색상의 차트로 사업보고서를 치장했다고 해서 이 회사가 열정을 갖고 뛰어난 경영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보고서에 현혹돼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광고판에 적혀있는 문구에 반해 제품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광고처럼 제품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의 문구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긍정적인 느낌을 받더라도 곧장 행동에 나서지 말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점은 사업보고서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사업보고서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투자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 4.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의 추가적인 순이익 성장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속단하지 말라. 가상의 기업 A가 있다고 해보자. A는 오랫동안 우리가 지적한 15가지 포인트를 아주 훌륭하게 충족시켜왔다. 바로 오늘 A사의 주가는 다우존스 평균 주가 구성 종목에 비해 주가 수익 비율이
정확히 2배에 거래되고 있다. A사의 경영진은 며칠 전 향후 5년 이내에 순이익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사의 기업 여건을 볼 때 이 같은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A사가 현재 다우존스 평균 주가 구성 종목에 비해 2배나 높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뒤에 순이익이 2배로 늘어날 것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A사의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주식은 위대한 기업이 가져야 할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이고 덕분에 지난 30년 동안 다른 주식보다 주가 수익 비율이 2배가 높게 거래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이나 과거처럼 다른 주식들의 주가 수익 비율에 2배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위대한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미래 순이익을 할인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이익 급증이 예상되지만 그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든가 현재 순이익을 성장시킨 제품의 수명이 다하게 된 뒤에도 새로운 신제품을 계속 내놓을 회사가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현재 순이익 급증세가 끝나버리면 주가는 다시 평범한 주가 수익 비율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회사가 꾸준히 전력을 기울여 순이익 창출의 새로운 원천을 개발하고 있다면 5에서 10년 후의 주가 수익 비율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높을 것이다. 흔히 기업마다 적용하는 PER이 다르죠. IT 성장주는 20에서 30배를 적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소비재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그보다 낮은 PER을 적용받을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PER이 아닌 동일 업종의 평균과 비교해야 하며 또 해당 기업이 과거에 받은 PER과 비교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만약 어떤 기업이 10년째 업종 평균 PER보다 2배 높은 PER을 받고 있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유지될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피셔의 말입니다. 너무 적은 호가 차이에 연연해하지 말라. 이번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들겠다. 약 20년 전 투자업계에서도 상당히 능력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난 한 신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100주를 매수하려고 했다. 그 종목의 주가는 35.50달러였다. 다음 날에도 주가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 신사는 35.50달러는 주고 싶지 않았다. 100주를 합쳐 50달러를 절약하려고 한 셈이다. 그는 주문 단가를 끝내 높이지 않았다. 주가도 끝내 35달러로 떨어지지 않았다. 20년이 흐른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500달러가 넘는다. 한마디로 이 투자자는 50달러를 절약하려고 최소한 46,500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물론 이 투자자가 매번 주식을 싸게 매수해서 절약한 돈이 46,500달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무려 930번을 그렇게 싸게 매수해야 한다. 이런 사례는 결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다. 몇백 주 정도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소액 투자자가 지켜야 할 원칙은 매우 간단하다.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이 올바른 기업이고 현재의 주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매력적이라면 시장 가격으로 사라. 아주 작은 호가 차이는 만약 이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을 경우 놓치게 될 이익 규모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이 주식이 장기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매수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수만 주 이상을 매수하고자 하는 대규모 투자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주가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갑자기 움직이면 단기 매수자들이 뛰어들어 시세를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중개인이나 증권회사의 딜러를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확히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을 말해주어야 한다. 또 매수자가 많이 출현할 경우 매수 물량 중 일부를 매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